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7주차 10월 12일 강의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1, 2교시에는 평화교육이 다루고 있는 여러가지 민감한 이슈들 생각해 보았었고요. 그런 이슈들 극복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 페다고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제 마지막 3교시에서 다루면서 평화 교육과 관련된 저희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 페다고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페다고지는 보통 이제 안드라고지와 비교되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노울즈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이 이론을 사용하면서 페다고지는 전형적으로 아동을 위한 것이고 안드라고지는 전형적으로 성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분히 이분법적인 정의를 하면서 기존 아동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성인 교육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이런 대조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안드라고지의 내용이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3교시에 다루게 될 평화 페다고지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도 좀 자기주도적인 이런 학습 능력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까지 나아가는 논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안드라고지와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 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평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파괴적인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실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과 원료를 필요로 하고요. 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필요로 하고 우리 모두는 의식주를 위해서 지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안전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사람들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으로서 토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력의 구분에 있어서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행위 주체와 피해를 입은 객체가 명확한 경우 보통 직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회 구조,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 잔재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최근 아프간 사태 속에서
그쪽 문화가 지나치게 남성 위주 문화다 보니까 여학생들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조차 일정 수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구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특정 성별이 있다면 그것도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건 일부 문화권 제외하고는 전 세계 지구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인정을 토대로 해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구 공동체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교실 공동체가 필요하겠죠. 평화 교육이 민주적인 행위를 배우는 하나의 모델적인 실험실로서 단결된 교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겠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교육은 희망을 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와 행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평화 교육자들은 상호 존중과 공유에 기초한 교실 공동체를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호 존중이라든지 공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교실은 수업에 임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 포함시키는 거겠죠.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의 열려있는 대화는 존경과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경과 신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구성 요소 통해서 학습자들이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공동체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힘을 합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작업으로 협력을 가르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학습 공동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력적인 교실 상황, 학습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교실 속에서 이게 가능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조금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을 많이 활용하시죠. 이런 소그룹 활동을 활용하면서 협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 그룹 속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될 텐데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기술, 기능 기술, 심화 기술, 확장 기술이라고 하는 4가지 협력과 관련되는 기술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성 기술. 이 기술은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보증하는 기술입니다. 제일 처음 이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어떠한 규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 작업을 완수해 나갈 것인가 정하는 과정, 이게 구성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구성의 과정 속에서 그 그룹이 단결하도록 도우며 의사소통과 그룹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배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능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그룹 속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룹 활동을 개시하게 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이해하도록 그 주제를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이 기능 기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이 단계 속에서 활동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되고요. 다른 구성원,
이제 다른 구성원과 자기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걸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절차도 수행될 수 있잖아요. 그 소통하는 절차 속에서 자기 그룹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라든지 작업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이 단계에서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화 기술입니다. 심화 기술은 연구 중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겁니다. 소그룹 활동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겠죠. 그것을 종합해야 될 건데요. 토론된 내용을 요약하고요. 이런 내용 측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했던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기여도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임무, 어떤 임무를 맡았던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청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추론 과정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것, 이와 관련되는 기술을 심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확장 기술인데요. 확장 기술은 그룹이 달성한 것을 고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룹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의견 수립하는 절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규결되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존중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도덕적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사실 민주적인 사회라고 하면 도덕성이 구현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와 구분될 수 있는 개념, 서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동양에서는 민본주의를 많이 이야기했었죠. 민본주의, 유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대동사회 공자가 제시한 유명한 개념이 있죠. 모든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도 기본적 생계 유지가 가능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도덕사회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도덕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양의 민본주의가 되었건 서양의 민주주의가 되었건 그 기초에 있어서는 지향점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지향점으로서 도덕의 기초가 바로 타자에 대한 민감성과 배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교실은 학생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도덕적 성향을 개발하는 하나의 훌륭한 훈련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활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협력적인 학습의 상황에서는 그룹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 모두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실 공동체 보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에 소속될 경우에 학생들이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자신들과 다른 관점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룹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책임의 공유, 이것은 각 개인의 기여를 인정받게 하고 그룹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평화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룹 활동에 참여시킬 때 학생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만이 아니라 무엇이 그룹, 크게 보았을 땐 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에게 좋은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발전시키는 것은 도덕적 사고의 기초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시민은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겠죠. 이런 모든 내용을 전제로 생각해 봤을 때 존 듀이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교육은 사회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인간 공동체에서 폭력을 유발하고 영속화시키는 실제 삶의 상황에 직면해서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와 그것에 수반되는 가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교육은 그 핵심 자체가 도덕적인 고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연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생명의 유지에 기여하고 지구 자체가 가지는 신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폭력 행위를 규명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세계 속에서의 폭력을 줄임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게 평화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은 시민이 자신들의 도덕적 인식을 표현하는 정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보는 것이 평화교육의 입장입니다. 자, 아까 페다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페다고지와 비교되는 안드라고지, 요즘은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보기보다는 둘 사이의 공통점, 조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안드라고지가 예전에는 이분법적으로 비판적 사고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페다고지에서도 얼마든지 비판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 또한 이 논의 속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죠. 사고는 생존에 책임이 있는 종의 긴급한 작업이다. 여기서 사고 자체가 비판적 사고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들은 교실 속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도 있죠. 성찰적 사고, 다양한 사고, 추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교육자들은 이러한 사고들을 통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접근 뒤에 있는 중요한 가정은 한 개인이 언어와 논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개인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주창할 능력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기계적인 학습, 이런 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에서 배운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나 논리들이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맥락,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자들이 생각해왔던 점이라는 것이죠. 평화교육 수업에서 장려하는 비판적인 사고 유형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념 체계를 따져볼 수 있도록 변증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변증법, 자신의 관점, 정,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 반, 이 둘 사이의 조화점 모색, 합의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 이런 변증법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민주적 교실을 만들려고 하는 교사의 시도는 우리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평화라든지 폭력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실제 실천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단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 삶을 살아가는 건 개인들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와도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세계대전이라든지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들에 봉착해서 전체에 매몰되지 않고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개별적 실존에 대해 강조하는 그런 사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스스로 존재라든지 정체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제고하는 것이 이 과정의 첫 번째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화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가운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이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력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감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낼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교육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초등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육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학생들의 평화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면 학생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든지 학교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했는지 그 성공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던 학생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주입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화교육 수업 시간 속에서 교사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던지면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학습자들 스스로 성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가진 학습자들이 모인다면 교실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학교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마지막 지구 공동체 속에서도 평화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평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1교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강의가 운영되지는 않고요. 이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중간고사 기간 동안 선생님들 반드시 기한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9주차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